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이어가지고 2장 직시 표현의 탐구 계속 할게요. 직시 표현의 정의와 유형. 1장 직시와 투사, 1.1 직시 표현의 정의와 특성. 직시 표현이란 뭐냐면 그 아래 정의가 나오죠. 바라 상황에 의해서만 지시체를 갖게 되는 지시어이다. 지시어들이다. 그래서 바라 상황이 제시가 안 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해석이 안 되는 것,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랬단 말이야, 이런 거. 이가 보고 그 사람이 보고 저런 게 뭔지 알아야 그 말이 이해가 가죠? 해석이 되죠? 그런 것들을 직시 표현이라고 그래요. 상황이 주어져야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직시 표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직시 표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밑줄 그음만 읽으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그 답안 쓰실 때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 저 세 번째 단락에 첫째, 직시 표현은 누가 지시하느냐에 따라 가리키는 것이 달라진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리키는 것이 달라지는 상황. 또한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기도 해요. 누가 지시하느냐, 상황이 또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 그게 그런 첫 번째 특성이고요, 직시에. 다음에 둘째, 직시 표현은 기본적으로 화자 중심적인 기준을 가져요.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누구예요? 여러분한테 세계의 중심. 여러분한테 세계의 중심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한테도 세계의 중심은 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가끔 그게 투사가 되기도 해요. 상대방 배려해가지고 직시의 중심이 좀 옮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시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1번에 1번. 중심 인물은 화자예요. 이야기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화자 중심, 자기 기준으로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중심 시간은 화자가 발화를 한 시간이에요. 기준이 되는 시간은 화자가 발화를 한 시간. 3번. 중심 장소는 발화 시간 입력 시에 위치한 화자의 위치예요. 발화 시간에 있는 자기의 위치. 그 다음에 4번. 담화 중심은 화자가 발화를 할 때 존재하는 점이에요. 담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화 즉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을 가리키거나 우리가 그 말을 가리키거나 글을 가리킬 때 그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담화 즉시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말을 가리킬 때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 말하고 있는 그 점, 거기에 따라서 앞장에서는 뒷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앞에서는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다 자기가 말하는 표현하는 그런 중심점, 그게 바로 그 중심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사회적 중심은 청자 또는 지시물의 지위와 신분이 비교되는 화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자기의 하여간 그 신분. 그 삼촌이 대통령이에요. 삼촌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삼촌이 아니라 요즘 고모가 되겠네요. 고모가 대통령이 되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대통령 각하라고 얘기한다보다는 저한테 중심, 제 중심으로 고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모라고. 그거는 자기한테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옮겨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화자 중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을에 경복궁에 와보니까 네가 전에 했던 그 말의 뜻을 알겠다.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면 여기에 중심인물은 누구예요? 중심인물은 일단은 화자죠? 그렇죠. 화자고 그 다음에 중심 시간이 언제예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시간. 화자가 이 발화를 한 시간이에요. 즉 가을의 어느 날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심 장소는 이 발화를 했을 때의 화자의 위치 어디예요? 경복궁. 그게 중심 그 장소가 되겠고요. 다음에 그 말이라는 것, 그 말이라고 말을 가리켰죠. 말이나 글을 가리키는 것을 담화 즉시라고 그랬는데 그 담화 즉시의 중심이 되는 것도 그 말이라는 지시를 할 때의 기준이 되는 점. 담화 중심은 화자의 발화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말. 알겠습니다가 아닌 알겠다를 할 수 있는 기준. 사회적 중심은 상대와 비교했을 때의 화자의 신분. 적어도 화자가 청자보다 낫지 않다. 이게 왜 화자가 청자보다 낫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알겠다라고 반말을 썼죠. 그리고 네 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화자의 신분이 그렇게 청자에 비해 낫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여간 그런 것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일단은 기본을 삼는다.
라는 것. 예. 요 말을 그 2번을 예를 통해서 또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셋째, 즉시 표현은 투사가 가능해요. 투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은 일단은 화자예요. 예, 그거를 상대방 배려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구인가를 옮기는 것. 예, 그런 것을 바로 그 즉시 그 투사라고 그래요. 투사란 즉시적 표현이 자신의 중심에서 다른 대화 참여자 또는 실제 이야기의 주인공 중심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것. 요거를 이제 즉시 표현 투사라고 그래요. 자, 3번 저기 그 예를 보시면 갑이 을을 모델로 사진을 찍어요. 갑과 을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자, 내 뒤에 있는 삼각대 좀 집어줘. 이거는 중심이 어디예요? 예, 중심이 자기 자신이 화자예요. 그런데 2번, 3번 니은 디귿 보세요. 뒤로 더 가. 예, 그 모델한테 뒤로 더 가 이러면은 화자 중심으로 뒤를 더 가라는 얘기겠어요? 청자 중심으로 뒤를 더 가라는 얘기겠어요? 예, 청자 중심이죠. 예, 우리 사진 찍을 때 야 뒤로 좀 더 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청자 중심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사가 된 거예요. 그런 것. 예. 그 다음에 뒤에 돌이 있어 라고 하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구 뒤에요? 이거는 청자 뒤에요. 예, 그러니까 투사가 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즉시 표현은 투사가 가능하다는 것. 3의 그 아래 설명에 그 세 번째 줄 3의 니은 디귿은 청자가 기준인 경우이다. 자, 이거 혹시 그 국어학 책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국어 국문학과인데 국어학이 있고 국문학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문학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어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용례가 중요해요. 용례. 예, 용례를 중심으로 국어학의 설명문이나 논설문, 논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례가 중요하고 용례 위에는 무슨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용례가 왜 나오는지가 나와요. 왜 나오는지, 이 용례는 무엇이다. 이 용례는 왜 나오는지. 뭐 하여간 이런 여기 지금 얘가 나오지. 예, 그 즉시 표현은 투사가 가능하다. 예, 요게 바로 요 아래 용례가 나오는 이유잖아요. 이유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이 용례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무엇인지. 예, 그래서 여기 용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그 아래 설명 뭐가 나오겠어요? 1 기억은 무엇이고 1 니은은 무엇이고 1 디귿은 무엇이고 1 니은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렇게 졸업 논문 안 쓰시더라고요. 졸업 논문 쓰시거나 아니면 레포트 내실 때 국어학에 관련된 거면 이렇게 쓰시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용례예요, 용례. 용례를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용례를 이제 나머지는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용례 왜 나오고 무엇인지.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드린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제 용례가 왜 나오는지 모르면은 위에 거 읽어보시고 용례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아래 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그다음 1.2 투사를 볼게요. 투사 보시면 그 아래 첫 번째 줄 투사란 관점의 이동을 뜻한다. 위치 결정에 있어서 화자는 발화 상황을 결정하는 나 지금 여기를 떠나서 나는 화자 중심이고 지금은 화자의 시간 중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자의 장소 중심이고요.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신적으로 관점을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시간으로 아니면은 다른 장소로. 그래서 4번 예가 나와 있나요? 4번 예, 4번 기억. 여기로 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기억은 투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투사 안 됐어요. 이거 화자 중심이에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있는 장소인데, 자, 니은 같은 경우에 자판기 누름 옆에 자막이 여기를 누르시오 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누르시오에 여기라고 말한 화자 그 장소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자 같은 걸 때 여기를 뜯으시오 이런 식의 말 있잖아요. 여기에 그 말을 한 화자가 있어요, 없어요? 과자 만든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자 만든 사람 없잖아요. 자판기 만든 사람 없잖아요.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게 이동이 된 거예요. 이동이 돼가지고 화자는 없는데 여기라고 하면 뭐예요? 그 화살표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자기 중심을, 화자 중심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청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지만 화살표한테 이동을 시킬 수도 있다고요. 화살표한테. 예, 여기를 누르시고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나와 있으면 그 화살표로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니은의 여기라는 표현의 출현이 기준인 경우입니다. 표현의 출현. 그 출현 장소가 그 출현 그곳이 기준인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그것도 투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을 보시면 화자가 바뀔 때 직시 체계와 관련된 직시적 중심이 바뀌게 돼요. 이때 장소, 시간, 사회적 중심 등 전체 세계의 좌표가 통째로 바뀌어요. 사랑해 그랬더니 나도 이래요. 예. 자, 그러면 갑이 지금 사랑해 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갑이 을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자, 을 같은 경우에 나도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누구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을이 갑을 사랑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리지만 보면은 중심이 막 순식간에 다 옮겨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시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애들한테 아빠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 좋아하는 과자 사올게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빠가 지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 이유는 애가 직시의 중심이 순식간에 팍팍 움직여지는 거를 파악을 못해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시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다음 달을 볼게요. 투사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시 중심이 막 움직여지고 이러면은 혼란을 불러일으켜요. 자, 6번 보시면 아버지가 사진 보내라고 했더니 왜 내 사진을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진 보내라고 누구 사진을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사진이라고 아들이 착각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들 사진을 보내라고 투사를 시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은 저는 아버지 사진인 줄 알았죠. 투사가 된 개념인지 몰랐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버지 중심으로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사를 했다는 신호를 주거나 그래야지 그런 신호를 안 줄 경우에는 이렇게 착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다음 단락 이제 7번 예를 보시면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끼리 말을 할 때 그래요. 나도 난데 영희도 나야 이래요. 애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처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난데 영희도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집에선 또 배려를 해주느라고 다 나는 너와 뭐 순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시가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자, 다음에 그 다음 따라 볼게요. 이와 같은 사실을 어린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 중심으로 투사를 해서 말한다. 자, 8번의 기억 보시면 아빠가 이따 집에 들어올 때 지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내가 이따가 집에 들어올 때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자, 기억처럼 말한다고 그랬죠? 니은은 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니까 기억처럼 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다음 단락 보시면 투사는 발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용돼요. 자, 9번 예를 보시면 아빠 철수가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누가 말했냐면 엄마가 말한 거예요. 엄마가. 자,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한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 애한테 철수는 아이거든요. 자기 자식인데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이스크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래 단락에 첫 번째 보시면 중간 부분이요. 아랫줄 1번. 이것은 철수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철수 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즉 거절의 뜻인데 철수가 너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얘기한 것인데 이거는 철수가 너 아이스크림 당연히 넌 먹을 수 없어라는 걸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철수한테 중심을 옮겼단 말이죠. 투사시켜가지고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줄이요. 또한 아빠로 하여금 더 쉽게 부정적 응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철수 입장에서 말하면 아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발화수반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정적 응대를 얻어내기가 더 쉽다. 여보, 철수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철수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빠, 철수가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묻는 게, 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인 말을 거절하기 더 쉬워요? 아들 말을 더 거절하기 쉬워요? 예, 아들 말을 더 거절하기 쉽죠. 거절하기 쉬우니까 예,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거를 거절을 얻어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인데 두 가지 전략. 첫 번째 전략은 철수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넌 안 된다는 거를, 이빨 썩으니까 안 된다는 거를 강하게 말하려고 예, 그렇게 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절을 아빠로부터 더 쉽게 얻어내기 위해서 철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예, 그런 예, 이런 식으로 투사가 또 발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예,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용법을 기준으로 한 직시 분류를 볼게요. 자, 직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돼요. 1번 직시적 용어의 용법, 기억 직시적 용법과 니은 비시적 용법에 A 제스처 용법, B 상징적 용법, C 조응적 용법, D 비조응적 용법, 이렇게 네 가지로 예, 그렇게 분리가 돼요. 자, 저기 직시적 용법에 제스처 용법과 상징적 용법이 들어가고 비제스처 용법에 조응적 용법과 비조응적 용법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다음 단락 세 번째 줄이요. 제스처 용법과 상징적 용법의 차이점은 제스처 용법은 해석을 하기 위해 매 순간마다 담화 행위의 신체적 작용을 요구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손가락으로 지적을 한다든지 뭐 턱으로 눈으로 예, 그렇게 가리킨다든지 하는 게 제스처 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제스처가 들어가지 않는 게 상징적 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제스처 용법과 상징적 용법의 차이점은 제스처 용법은 해석을 하기 위해 매 순간마다 담화 행위의 신체적 작용을 요구하지만, 한편 상징적 용법은 발화 이전에 대화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맥적 좌표만 언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제스처가 필요 없는 것, 이런 걸 상징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자, 일단은 2.1 제스처 용법부터 살펴볼까요? 제스처 용법이란 녹음된 것만 듣고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고 담화 행위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라디오에서는 제스처 용법이 사용 안 돼요. 예, 듣는 것으로는 예, 본 시청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 예, 이게 제스처 용법이에요. 제스처 용법이 실현된 직시 표현을 결함이 있는 연동소라고 한다. 예, 결함이 있는 연동소,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말로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완벽한 거겠어요? 아니면 몸까지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완벽한 거겠어요? 예, 말만 듣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예, 더 결함이 없는 것이니까 예, 제스처 용법은 결함이 있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것. 몸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결함이 있는 연동소가 무슨 뜻이에요? 연동소. 연동소는, 연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게 같이 움직이는 것. 이걸 연동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즉시 표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를, 그것과 다른 것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예, 연계되어 있으니까 연동소라고 예,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직시 표현인 것은 뭘 항상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예, 그게 예, 같이 이렇게 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연동소라고 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화용론이 언어학자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 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철학자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개념이 언어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안 맞고 이러는 것도 좀 있어요. 있고, 예, 그런데 그 버릇을 아직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나 좀 이런 게 있는데, 예, 철학자들이 상당히 좀 낱말을 분석적으로 예, 예, 잘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언어학자만은 못한 것 같아요. 언어학자는 언어만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표현이나 이렇게 어떤 정의 내리는 예, 그런 단어 용어 같은 걸 보면은 조금 좀 약간 부족한 게 좀 많아요. 보면은 좀. 예, 그래서 약간 연동소라는 표현을 했는데, 약간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또 깊이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약간 그런 예, 결함이 있는 연동소라고 그러고요. 제스처까지 필요한 게. 이것들은 발화 상황 안에서 손가락, 시선, 턱 등으로 직접 가리키는 행동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손가락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턱으로 가리키는 것, 이런 걸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2번 기억 예를 보시면 당신, 그리고 당신은 해고되었지만 당신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손가락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가리키는 그게 필요하죠. 예, 이런 말들. 자, 그다음에 그 사람 말고 그 사람한테 줘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배치야. 예, 그렇게 얘기할 때, 예, 그럴 때도 다 손가락으로 가리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스처 용법, 제스처가 필요한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이것은 진짜지만 이것은 가짜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다쳤다.
자, 손가락 5개 있어요. 5개 중에 하나를 가리켜야 뭐 어느 손가락인지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스처용법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디귿 그거 좀 집어줘. 예, 그게 뭐 다 대명사잖아요. 다 그거라고 가리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특별히 그거라고 얘기하는 것 손가락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앉으세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죠. 뭐 시선으로 가르치는지 턱으로 가르치는지 약간 예, 그런 제스처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제스처용법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을 보시면 음성을 제스처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3번 보시면 지금 쏘지 말고 지금 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 예, 지금 예, 말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쏘지 말고 지금 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 음성으로 더 강하게 억양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더 악센트를 예, 강세를 집어넣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여기 저 음성을 제스처로 사용하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손가락만뿐만 아니라 음성도 제스처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단락이요. 2.2 상징적 용법을 볼게요. 상징적 용법이란 녹음된 것만 듣고도 적절한 해석이 가능한 즉시예요. 예, 그래서 그게 저 제스처 필요 없이도 해석이 가능한 것, 이해가 가능한 것. 상황만 주어지면, 문맥만 주어지면 해석이 가능한 것, 그런 걸 상징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즉 상징적 용법은 발화 작용만으로 지시체를 알 수 있다. 발화 작용만으로도 지시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보시면 가득 찬 연동소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고 상황만 주어져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말만 들어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가득 찼다. 예, 결함이 없다. 결함이 없이 가득 찬 연동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예를 볼게요. 4번의 기억. 나는 어제 도서관에 안 갔어. 만약 여러분들이 좋으시다면 모두 다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당신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당신이나. 예, 이런 것 꼭 손가락으로 가리켜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예, 제가 나라고 그러면은 나는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뭐 제가 특별히 뭐 손으로 가리킬 필요 있어요? 없죠. 여기서 여러분들이면 다 지금 앉아있는 학생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당신은 무슨 말을 했어요? 둘이 얘기하는데 당신이면 뭐 뻔히 상대방 아니겠어요? 청자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가리키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예, 이런 건 상징적 용법이요. 자, 그러면 니은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다. 자, 이 도시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뉴욕을 얘기하겠어요? 파리를 얘기하겠어요? 예, 당연히 서울이죠. 예, 제가 있는 도시.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만 주어지면 굳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수는 맞은편에 산다. 맞은편이면 누구 맞은편이겠어요? 예, 당연히 화자 맞은편이겠죠. 화자집 맞은편. 자, 그 다음에 우리네 침팬지가 그 나무 뒤에 있어서 볼 수 없다. 나무의 뒤. 예, 그러면 자, 그 나무 뒤면은 나무가 앞뒤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 앞뒤 없어요. 예. 나무나 돌 같은 거 앞뒤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앞과 뒤를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걸 기준으로 앞뒤를 이름 붙이는 거예요? 예. 화자 기준이죠. 화자한테 보이는 쪽이 앞이죠. 화자한테 안 보이는 쪽이 뒤쪽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나무 뒤에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럼 우리한테 안 보이는 쪽, 그게 뒤가 되는 거죠. 뭐 굳이 손가락으로 가리킬 필요 없어요. 하여간 예, 그 화자만 누군지, 화자만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간인지만 알면 예,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 상징적 용법. 자, 티귿. 우리는 올해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예, 올해면은 뭐 언제를 얘기하겠어요? 2014년을 얘기하겠어요? 92년을 얘기하겠어요? 안 그렇죠? 예, 2015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일보다는 차라리 지금 가자. 예, 지금도 화자가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나는 그것을 10년 전에 했었다. 10년 전. 예, 지금 누구 기준이에요? 화자 현재 있는 2015년 예, 3월 지금이 16일인가요? 17일, 17일 기준으로 예, 10년 전이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다 화자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제스처 필요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상징적 용법이라고 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그 아랫줄. 사기억은 인칭에 관련된 것으로 관한 것이어서 나 여러분 당신은 그 상황에서 잠재적인 화자 청자 집단이라는 발화 상황을 알면 해석할 수 있어요. 사디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 도시 맞은편 뒤는 대화 참여자의 일반적인 위치를 알면 해석할 수 있고요. 사디귿은 시간에 관련된 것으로 올해, 지금, 전은 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면 언급되고 있는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스처 필요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상징적 용법이요. 자, 그럼 2.3 이번엔 조응적 용법이에요. 조응적 용법과 다음에 2.4 비조응적 용법 합쳐서 비직시적 용법이에요. 예, 이거는 직접이지 않은 그런 용법이에요. 자, 이거 일단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도 다 뭔가를 가리키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다 직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들지만 하여간 그래도 제가 하는 말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분류법, 그 기존에 화용론 책에 있는 분류법이 더 좀 그 기본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책은 이렇게 써놨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다 직시적 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기 저 2.3 보시면 조응적 용법 보시면 조응적 용법이란 어떤 단어가 담화상에 앞서 나온 단어가 가리키는 똑같은 실체인 지시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말을 가리키는 담화 직시와는 달라요. 자, 5번 예를 보시면 철수는 집에 들어왔고 그는 불을 피웠다. 자,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철수를 가리키죠. 그리고 철수라는 말은 철수라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수라는 게 철수라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과가 사과를 가리키고 고유명사로 에펠탑을 에펠탑을 가리키고 이러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시적이 아니에요. 직시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이런 게 직시적인 거지.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해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철수는 집에 들어갔고 그는 불을 피웠다. 그라는 것은 지금 철수를 가리키고 있죠. 철수를 가리킨 것과 동시에 철수가 가리키는 철수라는 지시물을 또 같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직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철수라는 말이 철수라는 실제 사람을 가리키듯이 그도 지금 철수를 가리킨 것 동시에 철수라는 지시물을 실제 가리키기 때문에 직시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가 결국에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철수를 가리키고 철수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철수는 집에 들어갈 거를 빼보세요. 그는 불을 피웠다라고 그러면 상황 해석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지금 철수는 집에 들어갔고 그 앞에 지금 그 철수를 지금 그라는 것은 가리키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직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간에 철수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직시적이지 않다고 봤어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첫 번째 줄이요. 지시어가 조응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직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자, 6번의 기억 보시면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줄곧 거기에서 살고 있다 라는 말을 보세요. 그럼 거기라고 하면은 지금 이건 거기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줄곧 여기에서 살고 있다 라는 말을 안 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말한 화자가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 없어요. 서울에 있다면 여기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라는 것은 서울을 가리킨다는 측면에서 조응적 용법이기도 하고 여기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직시적 용법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시적 용법과 비직시적 용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니은 보세요. 나는 손가락을 펴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조응적 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뭐가 필요해요? 제스처 용법이 필요해요. 제스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 직시적 용법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 철수는 시계를 샀다. 이 시계가 문제가 많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시계가 아니라 이 시계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직시적 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계를 가리킨다는 측면에서 그거 하기도 하고요. 조응적 용법이기도 하고요. 철수는 영희의 맞은편에 산다. 맞은편이라는 것도 지금 영희의 맞은편 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조응적 용법이기도 해요. 영희의 맞은편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철수는 영희의 맞은편. 이거는 디귿을 빼주세요. 미안합니다. 디귿은 빼주세요. 해주시고. 지금 미안해요. 다시 말할게요. 그 맞은편이라는 게 누군가의 맞은편이라는 점에서 이게 직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직시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통 집의 맞은편 이거 아닌데.
미안합니다. 예, 이거 좀 빼주세요. 예,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자, 예, 다음에 2.4 비조응적 용법을 볼게요. 그 아래 줄. 비조응적 용법이란 지시어의 비직시적인 표현이 조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것을 가리킨다. 예. 지금 일단은 저기 요 책 지금 보시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렇게 쉬운 개념 아니에요. 조금 좀 약간 까다롭죠. 예, 어려운데 그 실제 이렇게 그 화용론 책이 있어요. 화용론 책 레빈슨이 진 화용론 책이 있는데 그 화용론 책 읽다가 그 제가 저기 그 사범대 장경인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었는데 화용론을 장경인 선생님도 읽다가 막 여러 번 책을 집어던졌대요. 또 막 일단은 원본부터가 좀 힘든데다가 해석도 약간 좀 이상해요. 해석도 저기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해할 수 없는 좀 그런 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직시 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책과 다른 여러 가지 책을 좀 조합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나마 좀 제가 이해하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가끔 보면은 좀 아직까지 제가 이 수업을 지금 한 그래도 이 책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좀 과거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과감히 빼든지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아마. 내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라는 생각에 다 집어넣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가끔.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뭐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하여간 그분이 이제 책을 쓰셨어요, 책을. 근데 하여간 여러분 수업할 때 그 어떤 교수님 책을 보세요? 그 교재를 삼은 교재를 보세요? 아니면은 수업을 보고 그냥 하세요? 수업 보시고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무식하게 했어요. 책에다 나와 있겠지. 책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하고 저는 책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특히 좀 문학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하여간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수님 강의 노트를 봐라. 강의 노트. 하여간 그 책도 그 교수님이 쓰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책에서 당연히 나온 줄 알고 그 책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읽어보니까 이거 도대체 제 수준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막 너무 힘들었어요. 대충 이해하고 뭐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 왔어요. 제가 대학원에 와가지고 그 교수님하고 같이 술을 마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모르고 썼다. 나도 그 책 모르고 썼다라고. 그 본인도 모르고 쓴 책을 제가 읽은 거예요.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러니 당연히 모르죠. 저도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내가 좀 부족한 거니까 못 알아듣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한 자세서 좋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가려가면서 하시라는 말씀과 동시에 저도 좀 이걸 좀 뺐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좀 이해하는 것만 좀 넣으려고 해요. 넣으려고 하는데 좀 약간 과거에 제가 가졌던 그 사고방식 제가 부족하니까 이거 모르는 건데 괜히 학생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게 항상 걸리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2.4 비조응적 용법을 볼게요. 그 아래줄 볼게요. 비조응적 용법이란 지시어의 비직시적 표현이 조응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떤 이그저 같은 게 사용이 돼가지고 그 조응적 용법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지 않는 것 이런 거를 비조응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자, 7번 보시면 나는 이것저것을 했다. 자, 이것저것이 이가 저가 가리키는 게 있어요. 이것저것이 그런 말 없죠. 그냥 관용적인 쓰임이죠. 그렇죠. 이런 게 비조응적 용법이에요. 자동차 뒷유리창에 무언가 붙어 있었다. 어떤 자동차의 뒷유리창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앞뒤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조응적 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7번의 D는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2015년 지금 3월 17일 2시 50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현재가 지금 중요하다. 과거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용법으로 사용이 됐다면 지금이라는 게 비직시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비직시적으로 사용됐지만 조응적 용법으로도 사용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비조응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예, 관용적으로 보통 사용할 때. 자, 다음에 그 아래줄 읽어볼게요. 아래줄 중간 부분. 이, 저, 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시적 용법이 아니고 앞서 나온 단어를 가리키지 않으므로 조응적 용법도 아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줄 읽어보면은 다음 줄의 중간 부분. 지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시적 용법도 아니고 앞에서 나온 단어를 가리키지도 않으므로 조응적 용법도 아니다. 7 기억과 7 니은에 대한 설명을 읽었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따라 볼게요. 지시어가 비조응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직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자, 8번 예를 보시면 이가 아버님께 또 잘못을 했나 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남편.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비조응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지만 이도 있고 그이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이라고 사용 안 하고 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화자 옆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화자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직시적 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읽어보시면 8의 의는 인칭에 관련된 지시어로서 남편이나 애인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비직시적이며 앞에 나온 단어를 가리키지 않으므로 조응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이와 거리상 대조된다는 점에서 직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비조응적 용법의 직시적 용법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3번 직시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볼게요. 3.1 인칭 직시 직시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는 5가지가 있어요. 인칭과 장소와 시간과 담화 직시와 사의 직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칭 직시 즉 사람을 가리키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인칭 직시 첫째 줄 인칭 직시란 대화 참여자를 지시하는 역할을 문법화한 것이다. 인칭 직시의 기본적인 문법적 구별은 1, 2, 3인칭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1, 2, 3인칭 1인칭은 화자를 가리키는 거고 2인칭은 청자를 가리키는 거고 3인칭은 화청자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단락의 끝에서 두 번째 줄 중앙 부분 3인칭은 화자 화맥에서 바로 화맥에서 특정한 대화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1인칭과 다르다. 그러니까 대화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3인칭은 그러니까 1인칭하고 다른 점 3인칭 대화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3.1.1 보시면은 1인칭 볼게요. 그 첫 번째 줄 중간 부분이요. 왜냐하면 뒤부터요. 1인칭 복수 우리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등 특수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1인칭 복수는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자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청자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락의 세 번째 줄, 즉 청자를 포함하는 우리와 청자를 제외하는 우리에 대응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인칭 포함과 청자 포함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 1번 예를 보세요. 이 일은 우리가 할게요. 청자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았어요? 청자 우리 청자 포함하고 있죠. 청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우리 영화관에 가자. 이거는 청자를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귿 우리 내일 너로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가자 이렇게 자를 사용하는 거는 지금 청자를 포함하는 포함이거든요. 자는 청유형인데 여기에 주어는 1인칭 복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가 사용되는 1인칭 복수에는 청자가 항상 포함이 돼요. 청자가 포함이 되는데 디귿같이 우리 내일 너를 만나러 가자 이런 거는 그래서 너가 지금 따로 분리돼 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1번에 디귿 이상한 거 아시죠? 이상한지. 자, 그래서 그 아래 읽어볼게요. 1기억은 우리가 청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1, 2는 우리가 청자에 포함되어 있다. 1 디귿은 우리의 청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청유형에서는 우리가 청자를 포함하는 것을 이해되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진다.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이가 들어간 장소 직시어가 1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2번 예를 보시면 2번의 기억. 이쪽, 이편, 인역, 이라고 말하는 것.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화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는 것은 저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장소 직시예요. 장소 직시. 그런데 이라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인칭 직시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니은 통할 때
음식은 이쪽에서 준비를 할게요. 예, 역시 이쪽. 예, 이렇게 장소 직시의 어를 가지고 인칭 직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저 저번에 설명했었죠? 예, 이거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화자한테 가까울 때 이고, 그는 청자한테 가까울 때 그고, 저는 화청자 둘 다한테 멀 때 저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1인칭을 가리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면 그를 가지고는 누굴 보통 가리키겠어요? 예, 2인칭을 가리키겠죠? 청자를.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3인칭을 가리키는 경우가 좀 많겠죠. 예. 자, 그 다음에 3.1.2 2인칭을 볼게요. 그 다음 줄 보시면 2인칭은 청자를 가리키는데 청자는 대화 참여 여부에 따라서 중심 청자와 주변 청자로 나뉘어져요. 자, 청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심 청자, 주변 청자. 중심 청자란 대화에 참여하는 청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주변 청자란 대화에서 청자의 역할을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 다음 따라 보시면 화자가 중심 청자를 이용하여 주변 청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3번의 기억 보시면 임신한 여자가 아가야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지 않니?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의 주변 중심 청자는 누구예요? 중심은 아가죠. 예, 주변 청자는 누구예요? 예, 아빠죠. 아빠. 예, 그러니까 아기를 통해서 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예. 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 주변 청자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의 니은 보시면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 엄마가 6살이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이웃집 엄마가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대답을 못하니까 엄마가 나서가지고 6살이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중심 청자는 누구예요? 중심 청자는 아이죠. 그 다음에 주변 청자가 예, 아주머니죠. 예. 사실은 중심 청자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변 청자한테 얘기하는 것을 예, 이런 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는 중심 청자와 주변 청자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 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그 다음 단락 예, 보시면 장소 직시어가 2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까는 이가 1인칭을 대신했듯이 이번엔 그가 2인칭을 대신하겠네요. 그래서 그쪽, 그편, 그녀, 거기, 그곳, 그 집 아니면 댁, 예, 댁이라는 말. 예. 이거는 저기 장소 직시어죠. 예, 댁 같은 경우는 그가 사용되지 않은 것. 그래서 사기역의 그 집은 2, 3인칭이 모두 가능해요. 그런데 예, 3인칭도 가능해요. 그래서 철순의 그 집 말이야.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예, 그 같은 경우에는 꼭 2인칭만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 집 말이야 라는 식으로 3인칭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게 이 집도 가능하고 그 집도 가능해요. 철순의 이 집 말이야. 철순의 그 집 말이야. 예, 이런 말.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저 언어학에서 예를 들 때 이 문장은 그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도 가능하고 그도 가능한 거예요? 철순의 그 집 말이야 라고 말하면 지금 누구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지금 청자 중심으로 얘기해요. 청자한테 그 집이 가깝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철순의 이 집 말이야 라고 그러면 화자한테 예, 가깝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이글 그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문장은 그 문장은 얘기할 때 이 문장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누구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작가 중심으로 쓴 거예요. 작가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문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중심으로 쓴 거예요? 독자 중심으로 쓴 거예요. 독자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점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고 그가. 예. 그래서 3인칭이 일단은 그가 2인칭도 가능하지만 3인칭도 가능한 이유는 3인칭을 청자한테 가깝게 그렇게 볼 때는 그것도 그라는 말이 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3.1.3 볼게요. 3인칭. 다음 줄 보시면 장소 직시어가 3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5번의 기억 보시면 저 집이라는 말. 그 다음에 5번의 니은 안 사람, 바깥 사람, 바깥 양반라고 얘기하는 것. 예. 자, 3인칭이면은 저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저. 예. 그런데 그나 이도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화청자한테 누구한테 가깝냐에 따라서 또 사용도 가능하고요. 자, 가용하다는 거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오니은 안 사람, 바깥 사람, 안이나 바깥, 이런 것도 지금 장소 직시어인데, 지금 저 3인칭 대명사로, 장소 직시어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예고요. 자, 그 다음에 3.2 볼게요. 이번엔 시간 직시로 넘어갈게요. 자, 시간 직시는 첫 번째 줄,
그 아래줄에 아랫단락의 첫 번째 줄 끝부분. 시간 직시는 입력시와 수신시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입력시는 말을 한 시간이 입력시예요. 수신시는 그 말을 듣는 시간이 수신시예요. 그래서 입력시와 수신시가 지금 현재는 같아요, 달라요? 지금 현재는 같아요. 제가 말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같잖아요. 같은데 제가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들려준다면 입력시하고 수신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두 번째 줄에 그 고단락의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끝부분 기호로 옮기는 시간을 입력시라고 부른다. 입력시는 받아들이는 시간, 즉 수신시와는 다르다. 그래서 입력시는 기호로 옮기는 시간, 즉 말하는 시간, 글을 쓰는 시간, 이런 게 입력시고요. 수신시는 그 입력한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 이게 수신시가 되고요. 자, 또 다음 단락 볼게요. 그 단락에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입력시와 수신시가 다를 때는 시제용법, 시간부사, 그리고 다른 시간, 직시적 형태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띈다. 그래서 같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같을 때는 제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지금하고 같아요. 그런데 입력시하고 수신시가 다를 때는 제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은 입력시 제가 한 시간 그러니까 수신시가 달랄 땐 여러분이 한 시간 후에 제가 녹음한 내용을 들으려고 한다면 제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건 한 시간 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입력시, 수신시가 다를 때는. 자, 그래서 3.2.1 볼게요. 일단은 입력시와 수신시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쉬워요. 지금은 화자가 발화를 하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아쇠를 당겨라. 나는 지금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다 지금 현재예요. 발음이 밟고예요, 밟고예요. 이거는 맞춤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밟고예요, 밟고예요. 여기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 리을 비읍 이런 것, 이런 걸 겹받침이라고 그러거든요. 겹받침이라고 그러는데 겹받침에서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게 보통 많아요.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게 보통 많아요.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뒤에 있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 닭 같은 경우에 닭, 흙. 뒤에 걸로 발음하잖아요.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예외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외를 맞춤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많이 발음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앞에 있는 거로 발음하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밟고 같은 경우에는 예외예요. 예외. 리을 비음에 얇다, 넓다 다 앞에 걸로 발음하죠. 그런데 밟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걸로 발음하는 예외예요. 그런 거 알고 계시고 넙둥글다, 넙죽하다 이런 거 다 뒤에 걸로 발음하고요. 그런 것들. 자, 약간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드린 말씀이고요. 사도 밟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디 걸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그것도 예외로 뒤에 게 많은데, 그래서 읽다 같은 경우는 읽다라고 발음하잖아요. 읽다라고 발음하는데,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있어요. 읽고, 읽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읽다가 아니라 잘못 말했어요. 읽다인데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어떻게 발음해요? 그럴 때는 앞에 걸로 발음해요. 다시. 그래서 예외가 돼서 정상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흙 같은 경우에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게 맞는데 그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앞에 걸로 발음한다. 읽기 교과서 읽고 이런 식으로. 자, 하여간 지금 이라는 말. 제가 중간중간에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담으로. 농담이 전혀 농담 같지가 않죠.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농담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좀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수업 스킬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여간 다음 시간에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자, 다음에, 제스처 용법. 6번의 기억 같은 경우는 제스처 용법이죠. 그 다음에 6번의 니은 같은 경우는 상적 용법이고요. 제스처가 필요하고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입력시와 수신시가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그때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상징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나 제스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7번의 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때 단지 어린아이였다. 라고 얘기할 때 스포츠카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스포츠카를 샀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전세산타로 샀는데 알고 보니까 헛짓이었다는 걸 나이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단지 어린아이였다고 말을 할 때 그때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니까 제수용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바로 지금 저기 그 과거나 미래에 사용되는 또 상적 용법으로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저기 그때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나 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적 용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단어는 어제, 오늘, 내일. 거기 그 단락의 그 세 번째 줄이요. 전체 기간 자체를 지시하거나 시점을 지시하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어요. 어제, 오늘, 내일은 전체 기간 자체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시점을 지시해요. 그래서 저기 8번에 기억 보세요. 어제는 수요일이다라고 그러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어제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어제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철수는 어제 주먹으로 경미를 때렸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전체예요? 시점이에요? 이건 시점이네요. 시점. 그래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나 시점 둘 다 가리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첫 번째 줄. 2번, 다음, 저번 등의 직시적 수식어. 2번, 다음, 저번 이런 말이 들어가면 자, 그 다음 줄이요. 둘째 줄 중간 부분. 2번 x는 입력시를 포함하는 단위 x를 지시한다. 그리고 다음 x는 입력시를 포함하는 다음 단위에 나오는 단위 x를 지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 주라고 그러면 그 지금 말한 시간이 속해 있는 그 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속해 있는 주에 넘어주, 그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말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번 x, 저번 x, 2번 x, 다음 x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그게 속해 있는 그 단위의 다음 거를 얘기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저기 저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y보다 큰 달력상의 기간 Z에 포함된 단위일 경우 1월, 2월,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것에 2번 y는 입력시를 지닌 상회 기간 Z에 포함된 단위 y를 의미한다. 이것도 말을 어렵게 썼는데 만약에 2번 1월이라고 그랬어요. 2번 1월이면 언제 1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 1월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1월이라고 한다면 2016년 1월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1월로 얘기했을 때는 1월보다 더 큰 단위에 있는 1월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즉 이번 8월은 현재의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시를 지닌 그해의 8월을 뜻한다. 그거보다 한 단위 큰 것에 그때의 8월을 뜻한다. 그리고 다음 y는 입력시를 지닌 상위의 기간 Z 이후의 시기를 의미한다. 다음 목요일은 입력시를 포함하는 주 다음에 나오는 목요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과 다음 목요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이라 다음 주 목요일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큰 단위의 다음 것을 얘기한다. 자, 다음에 다음 줄이요. 다음 단락. 이번에는 요일만 사용되는 시간적 직시를 보도록 한다. 요일만 사용돼요. 이번, 다음 뭐 이런 말 쓰지 않고요. 아래를 목요일에 말한다면 아래 목요일은 돌아오는 목요일을 지시할 수가 있다. 이번 주 목요일을 의미했다면 화자는 오늘로 말했어야 한다. 오늘이 목요일이라면 9번이 나는 너를 목요일에 만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목요일을 언제 말하는 거예요? 목요일은 다음 주 목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이에요. 돌아오는 목요일. 다음 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목요일. 만약에 제가 목요일에 오늘 목요일에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러면 오늘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그 목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수요일에 얘기했다면 그 아래줄 9를 수요일에 얘기했다면 마땅히 내일로 써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목요일로 얘기한다든지 그냥 목요일로 얘기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주가 속해 있는 목요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목요일에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목요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3.2.2 입력시와 수신시가 다른 것. 예. 요게 좀 골치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줄 보시면 입력시와 수신시가 다르면 중의성이 나타난다. 아,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10번에 보시면 나는 1시간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1시간 후가 지금 저기 메모를 남겨놨는데, 예, 그러면 지금 1시간 후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입력시와 수신시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입력시가 10시고, 예, 이거를 받은 시간이 11시라면, 예, 입력시 기준으로 하면은 1시간 후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시를 얘기하는 거고. 자, 수신시가 11시예요. 예, 11시면은 예, 수신시를 기준으로 썼다면 12시가 되는 거죠. 12시. 예, 그래서 입력시 수신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이 프로그램은 4월 1일 수요일 오늘 녹화를 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뭘 기준으로 쓴 거예요? 입력시를 기준으로 썼어요? 수시를 기준으로 썼어요? 이거는 입력시를 기준으로 썼네요. 입력시. 자, 그 다음에 11에 니은 이 프로그램은 4월 1일인 지난주 수요일에 녹화되어서 오늘 방영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기 언제를 기준으로 쓴 거예요? 수신시를 기준으로 쓴 거죠. 예. 자, 보통 예, 그 방송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예, 지금 저기 12번의 기억처럼 얘기해요? 니은처럼 얘기해요? 예, 방송국에서는 예, 니은처럼 얘기를 하죠. 예. 왜냐하면 시청자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청자가 왕이니까 시청자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보통 써요. 예, 니은으로. 그런데 예, 그 저기 기억 같은 경우는 입력시고 니은 같은 경우 수신시니까. 자, 그다음에 그 뭐 방송국 내에서 아마 쓸 때는 12 기억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억처럼. 예, 그런데 일반 시청자한테 얘기할 때는 예, 니은처럼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따라 보세요. 다음 따라 보시면 예, 이번에는 직시에 따라 시제가 달라지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 저기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고자 하는데 그 친구의 생일이 이틀 후라고 가정해보자. 편지가 보통 일주일 걸려 도착하는 거리라면 당연히 그 친구는 생일보다 닷새 정도 후에야 카드를 받게 될 거예요. 예. 자, 이런 경우에 자 13번에 생일을 잘 보내길 바래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입력시 기준이에요? 수신시 기준이에요? 예, 이거는 입력시 기준이죠. 그렇죠. 지금 저기 생일은 이미 지났어요. 생일이 이미 지났는데 닷새 후에 그 친구가 편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쓴 시간은 생일 이틀 전이었어요. 이틀 전이었을 때. 자, 그러면 그 13 니은 같은 경우에 생일을 잘 보냈길 바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구 기준이에요? 이러면 예, 수신시 기준이죠. 수신시 기준. 예. 자, 어떤 게 더 공손하게 보여요? 기억 니은 중에. 예, 수인시 기준으로 하게 더 공손하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센스일 수도 있어요. 예, 사회생활 할 때 예, 수인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예, 더 좋다는 것. 일반적으로 마음씨 좋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지만 아주 심술궂은 상사를 만나면은 예, 이거 뭐 아주 이거 가지고 딴지를 걸 수도 있는 일이니까 수인시 기준으로. 예. 자, 그다음에 그 저기 예, 일단은 저기 또 여기 맞춤법 문제가 나왔는데 발해가 맞아요, 발아가 맞아요. 예, 발아가 맞아요. 예, 발의 요가 맞아요? 발아 요가 맞아요? 예, 발아 요가 맞아요. 발아요. 발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저기 그런데 저기 생일을 잘 보내길 바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막 이래요. 예. 그 평소에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요? 예, 바래라고 말하세요. 바래라고. 예. 그 저기 물론 이제 그 국립국어원 예, 측에서야 예, 쓰는 것도 바라라고 쓰고 말하는 것도 바라라고 쓰는 거를 예, 권장을 합니다만 현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하지만 쓰는 거는 바라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자, 14번 예를 볼게요. 14번의 기억. 오늘 나 여기 왔다 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지금 관광지의 낙서예요. 예, 관광지에 저기 차마 제가 무슨 뭐 중요한 뭐 어디 유적이나 이런 데 낙서하라는 말은 못하겠고 거기 케이블카에 써놨다. 예, 케이블카에 이렇게 써놨다. 그런다면 예. 그러면은 오늘 나 여기 왔다 간다 이런 것은 입력시 기준이에요? 수신시 기준이에요? 이건 입력시 기준. 그 다음에 14번에 니은 나 오늘 여기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 수신시 기준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자, 여기 뭐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하여간 그 전시로 좀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좀 약간 돈을 벌고 막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이 막 관광객 좀 조용한 데 가지고 막 떠들고 시끄럽게 떠들고 좀 그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게 보면은 뭐 그렇게 하면 사실 좀 다 사람들이 좀 약간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좀 약간 나라를 다 싸잡아 가지고 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간 그런 거는 좀 말해가지고 좀 고향에 말해서 그런 거 좀 아무리 돈 벌어도 좀 에티켓을 지키자라는 식으로 좀 자제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게 꼭 그 중국 그만이 아니라 중국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1970년대에 일본인들이 갔던 곳이 1990년대, 200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이렇게 몰려다니기를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 서 단체로 이렇게 몰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떠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떠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말로써 얘기할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에티켓 그런 거를 더 지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제가 괜히 중국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상이 좋은데. 중국에 대한 칭찬. 중국 사람들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저기 손자병법이라든지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대의.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 떠나가지고 대의가 이렇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은 그런 걸 적어도 기준으로 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대의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그런 점이 저는 좀 상당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좀 많이 교육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 그래서 뭐 지금 황금 만능주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돈이 지금 막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마음은 끝까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그 입력시와 수신시가 언제이든 무관한 경우에는 시제를 붙이지 않는다. 절대적 진리가 그런 경우다. 그래서 15번 보시면은 2 더하기 2는 4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 이거는 시제를 지금 붙인 거예요, 안 붙인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시제를 뭐 붙였다 그러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ot을 붙이잖아요.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뭐 을거나 get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제는 파이예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기본형이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시제를 붙이지 않았다는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볼 수도 있는데 아무런 시제적 표지를 붙이지 않았다. 라는 것, 과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구아나는 개미를 먹는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시제를 붙였잖아요. 현재 시제를 붙였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시제가 기본이 돼요. 일단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붙이지 않은 것 그냥 파이라고 보세요. 파이라고 보시면은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저기 절대적 시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를 기본으로 삼는다. 붙이지 않는다고 본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기 조금만 참아주세요.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5분만.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채워야 돼요. 제가 1시간 이걸 채워야 되거든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막 몸이 비비 트이고 막 충분히 이해갑니다. 제가 그 시간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3. 죄송하고. 3.3 장수식시를 볼게요. 장소 직시 체계는 담화 행위에서 대화 참여자의 위치와 관련된 공간과 장소를 문법화한 것이다. 장소 직시의 기본적 중심은 화자가 발화 상황에 위치한 그 자리이다. 3.3.1 거리 보시면 그 아랫줄 대부분의 전어에서 장소 직시어는 근거리와 먼거리 사이의 구분, 즉 거리에 의한 구분을 문법화하고 있다. 라는 말.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디스와 대같이 거리로서 구분을 해요. 거리로서 구분을 하는데 한국어는 다르다고 그랬죠? 이그저로 저번에 얘기했어요. 여기, 저기, 거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화청자가 들어간 개념이라고요. 화자한테 가까우면 여기, 천재한테 가까우면 거기, 둘 다 멀면 저기. 이런 식으로요. 자, 18번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중간 부분,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주 중간 부분. 한국어의 지시사 이것, 그것, 저것은 거리뿐만 아니라 대화 참여자의 역할에 대비에 따라 구분된다. 그래서 18번의 예를 보시면 한국어와 터키어의 지시사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터키어 같은 경우 지금 근칭과 원칭으로 일단 나눠요.
화청자한테 가까운 것, 근칭은, 원칭은 화청자한테 먼 것.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이 있고, 터키어는 부오수가 있네요. 자, 터키어 왜 비교해 놨을까요? 터키어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비교해 놓을 수도 있겠지만, 또 보자면 터키어가 무슨 어족이에요? 알타이 어족이에요. 알타이 어족. 알타이 어족, 한국어 무슨 어족이에요? 알타이 어족이에요. 알타이 어족. 그래서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알타이 산맥에서 쭉 다 분리해 나온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말타고 한국까지 왔어요. 병원까지 왔고, 좀 비교적 가까운 터키에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큰 면적에 어족 밑에 어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족 밑을 어군이라고 그래요. 어군이라고 그러는데 4개 어군이 속해 있어요. 큰 어군. 알타이 어족 밑에 어떤 어군이 속해 있어요? 알타이 어족 밑에 속해 있는 어군? 일단은 한국 어군이 있겠네요. 한국도 크죠? 한국도 7천만, 한 8천만 정도 쓰는 어군이에요. 한국 어군이 있고, 또 무슨 어군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얘기했던 터키 어군이 있어요. 터키 어군. 그 다음에 또 어떤 어군이 있어요? 여기 앞에 몽골 학생 앉아있지만, 몽골 어군이 있어요. 몽골 어군. 몽골 어군도 같은 어군이에요. 알타이 어족. 그 다음에 또 어떤 어군이 있어요? 퉁구스 어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주 어군이 있어요. 만주어. 만주족. 그래서 만주족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청나라. 그렇죠. 몽골 같은 경우는 징기스칸, 큰 몽골 제국. 터키 같은 경우는 오스만 투르크.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뭐 고구려 때로 끝났으면 아쉬운 거고. 또 기회가 올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요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터키어가 알타이 어족이기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 그것 저것처럼 화청자 관련된 그런 지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어족을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기에 상적용법은 입력 시에 화자 위치를 포함한 화용문적으로 주어진 장소 단위로 해석할 수 있다. 제스처용법은 입력 시에 화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로서 제스처에 의한 장소로도 해석할 수 있다. 19번의 기억 보시면 나는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니은 여기에 놓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 자, 이거 보면은 기억 니은 중에 어떤 게 상적용법이고 어떤 게 제스처용법이에요? 기억은 상적용법이죠. 그렇죠. 특별한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9번 니은 같은 경우는 제스처용법이에요. 여기라는 말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내가 있는 곳이 여기라는 사실은 화자의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가령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가 숨을 사람들을 보며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나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경우 이는 가장 명백한 진실이면서도 다만 목소리의 방향이 주는 정보 외에 술래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제스처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면 화자의 모습이 필요한다든지 숨바꼭질 할 때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술래 놀리려고. 그러면 그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스처용법이 또 필요한 그런 경우 아니면 화자의 위치가 밝혀져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 용법이다.